편안한 저녁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저는 이상훈입니다. 이종섭, 황상무 두 인물 문제로 다시 불거진 당정 갈등, 윤한 갈등이 비례대표 공천을 놓고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친윤 핵심 인사로부터 강한 불만이 나왔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총선 선거 유세를 이유로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법원의 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재판에 빠진 건데요. 그러자 재판부는 강제 소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자, 이 밖에 다양한 이슈와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제22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명단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11번 한지야, 13번 강세원, 15번 김예지, 17번 이시우, 24번 주기환. 자, 지금 당정 갈등이란 얘기가 또다시 등장을 했죠. 어제부터입니다. 자, 이종섭 주 호주 대사 관련된 문제, 그리고 황상무 대통령실 수석 비서관과 관련된 문제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요, 어제 오후부터는 비례대표 후보들의 순번, 그리고 공천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많은 정치권 인사들은 좀 이해하고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 좀 소개해보죠. 이겁니다. 어제 오후에 비례대표,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입니다. 국민의힘이 만든 위성 비례대표 정당이죠. 후보들의 순번이 발표됐습니다. 30명의 후보가 발표되면서 1번부터 쭉 번호가 매겨진 거죠. 자, 그러자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현역 의원입니다. 불만 제기를 합니다. 비례대표 공천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22일까지 바로 잡길 바란다는 입장을 나옵니다. 바로 잡아라는 얘기입니다. 시한까지 박았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오전입니다. 장동혁 사무총장, 정치권에서는 친한동훈 인사로 꼽힙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공천 절차상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낮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이라고 누가 얘기하던데 그거 참 이상한 프레임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합니까? 라는 취지로 얘기를 합니다. 갖다 친 겁니다. 자, 그러자 또 알려졌죠? 이철규 전 사무총장. 누가 사천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뭐 용산의 하수인입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윤한 갈등으로 보는 그 자체에 대해서도 약간 불만 표시를 하는 상황입니다. 뭔가 좀 격렬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장동혁 사무총장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오늘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비례대표 신청하신 분들을 여러분들은 친한과 친윤으로 다 OX 하실 수 있으신가요?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친한 인사로 공천을 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일각에서는 사천 프레임을 또 갖다가 씌우고 그러던데요. 지역구 254명의 비례 명단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도 없을 겁니다.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답변으로 가름하죠.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셨던 이철규 의원께서 맡은 바 역할을 잘 하셨는데 좀 비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 뭐 말할 수는 있는데 좀 왜 그러실까 하는 좀 의문도 또 드네요. 자,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 속에 들어간 표현들이 있는데요. 특정 인사의 의견이 반영 안 됐다고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취지의 얘기죠. 그리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원하는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이걸 문제 삼는다. 약간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특정 인사.
원하는 사람. 이름은 얘기하지만 누군가를 분명히 지금 지칭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문제제기, 불만 표시를 하면서 22일까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 정치권에서는요. 아, 이 인물들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구나라고 반응이 나왔습니다. 우선요. 여기 보시면 비례대표 번호 11번과 15번을 각각 받은 한지아, 김혜지, 국민의힘 비대위원입니다. 비례대표 후보가 됐어요. 비대위원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같이 계속 일을 해온 인물들이죠. 여기를 많은 분들이 떠올렸어요. 아, 이 두 사람을 일단 문제 삼고 있구나. 그리고요. 옆으로 갑니다. 13번과 17번을 받은 인물이 있는데요. 공직자 출신입니다. 여기 보면 강세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 그리고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이 인물들에서 어떤 공직자, 그러니까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어떤 공직자 출신 뭐 있는 인사들이 있는데 약간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요 오늘 그런데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서 이시우 전 소위관은 오늘 공천 취소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우선요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이 비례대표 공천에서 문제 삼은 점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받아지거든요. 이거 어떤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야 될까요? 뭐 이철규 의원 하면은 뭐 이거는 뭐 여야 뭐 가릴 것 없이 공통적으로 용산과 국민의힘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대통령의 복심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런 인물이 공천 비례대표 공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 요청을 한 건데 굉장히 이례적이죠. 굉장히 이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와 내용이 심상치가 않다. 일단 시기적으로 보면 당 지도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용산발 악재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예. 이종섭 대사 그다음에 귀국시켜라 또 황상무 수석 진퇴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니까 예. 이것에 대해서 뭔가 그 소위 말해서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거다. 근데 그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게 구체적으로 공천 내용과 가지고 이제 불편한 심기를 내세운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봐야 될까? 저는 일종의 주도권 갈등 아니냐. 지난번에 1차 윤환 갈등이 나왔을 때 예.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청와대는 용산은 용산대로 자기들 일하고 예. 당은 당대로 내일 하면 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각자의 영역에서 일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모양새는 당은 국정 운영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고 예. 또 용산은 당의 공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칼같이 구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갈등의 본질, 즉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어떤 주도권 갈등으로 결국 이것이 비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순하게 이철규 의원의 개인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예. 소위 말해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에 국정 운영과 총선 비례 공천을 둘러싼 일종의 주도권 다툼, 갈등 이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화면 좀 더 소개해드리죠. 어제 이철규 의원, 친윤, 이철규 전 사무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불만 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일단 국민의 미래 공천 아쉽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호남과 당직자 배제에 실망한다. 호남 출신에 대해서 배려해서 순번 앞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리고 당직자들도 앞번으로 갔어야 되는데 다 후순위로 밀렸다. 이런 얘기를 꺼내놓은 거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이 좀 들어가 있죠. 불만에. 자, 그리고요. 오늘 장동영 사무총장은 특정 인사 의견 반영 안 됐다고 친한 공천, 그러니까 사천 뭐 이런 얘기가 또 단방에 나왔거든요. 이런 거 표현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대립하는 전 현직 사무총장의 대립으로 또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런데요. 호남과 당직자 배제 이걸 문제 삼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조금 더 깊게 분석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런 인물들에 대해서 뭔가 아쉬워하고 불만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다음 보겠습니다. 갈등이 뇌관이 된 국민의힘 비례순번인가 있는데요. 우선 24번을 받으신 분이 있어요.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 시절에 각별한 관계가 있었다. 굉장히 가까운 사이라고 알려진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번호를 받긴 받았는데 굉장히 뒷번호인 거죠. 이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인이 비례대표 어제 공천 내용이 발표된 뒤에 광주에 대한 배려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보 사퇴를 해버립니다.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진양의 전 아나운서 당의 영입 인재였어요. 그리고 김행 전 비대위원, 그리고 민영삼 원장, 이런 분들은 비례대표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명단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상황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네. 글쎄요,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진짜 뭔가는 얘기하지 않고 있지만 비례대표 공천에 지금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건데, 이게 그저 그냥 공천 내용에 대한 당내에서 있을 수 있는 어떤 대립이나 불만 표시 정도인지, 아니면 이거는 당정 갈등, 윤왕 갈등의 연장선으로 봐야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물론 이철규 의원이 재선 의원이고요. 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비례대표에 대한 의견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남이 고려가 안 됐다랄지 아니면 당직자들 배려가 안 됐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선정할 때 이제 그게 고려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으로 들어서 본인 이야기 중에 생소한 이름의 공직자 출신 2명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생소한 이름.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어요. 13번, 17번이라고 추정을 하죠, 지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유성정당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유성정당도 마찬가지고, 비례대표는 생소한 이름이 거의 많아요. 저희가 뭐 방송 정치와 관련된 평론도 많이 하지만 그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서 뭐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봐야지 아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공직자 2명을 누구를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생소한 이름이 있다. 이거 자체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요. 본인이 22일까지 이걸 바로잡아야 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자체가 꼭 명령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친윤 중에서도 더 찐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복심이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저 자체를 그냥 단순한 의견이라 이렇게 볼 수가 없고, 오늘 22일까지 바로 잡아야 한다는 식으로 딱 얘기를 하는 것은 시한까지 설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면 이건 용산의 의중을 본인이 매개자로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근데 오늘 본인이 용산의 하수인 아니라고 또 강조를 했는데. 아니 그런데 용산의 하수인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용산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4천 프레임 걸고 있다. 이 얘기가 사실은 용산의 뜻을 전달한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비례대표에 있어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뭐 호남에 좀 배려가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제 검토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용산의 어떤 불만 사항을 이철규 의원이 전달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선홍 청와대 행정관, 지금 앞서 기억을 돌려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한 직후에 이철규 전 사무총장을 겨냥해서 내 스텝이다. 그러니까 나의 지위를 받는 인물이다라고 딱 규정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이 이철규 전 사무총장은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해서 22일까지 바로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불만 표시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 겁니까, 그러면은? 그 윤한 갈등, 지난번에 김경률 비대위원 사건으로 그게 이제 1차전이었다고 하면은 2차전이 이제 제대로 벌어졌다. 이렇게 조금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화재 현장 찾아가가지고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개 숙이면서 그렇게 이제 좀 해결이 됐는데,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길 것 같다. 왜냐하면 선거가 코앞이고, 지난번에는 한동훈 위원장이 용산과 맞설 때 뭐 연판장 이야기도 나오고 한동훈 위원장 사퇴해라 이야기도 나왔지만,
이번에는 그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급하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지금 서울에 출마한 수도권에 출마한 뭐 저희가 이름을 알 만한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뭐 그 황상무 수석 아니면 이종석 대사 관련 건 포함해서 예. 한동훈 위원장을 굉장히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결국에는 지금 뭐 이철규 의원이 비례대표 가지고 문제를 삼았지만 예. 그 핵심에는 용산과 약간 거리를 두고 선거하려고 하는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이철규 의원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인재영입 위원장도 하고 지금 뭐 당은 다르지만 어쨌든 비례 뭐 공관위원 뭐 이런 것도 다 공관위원도 했기 했죠. 때문에 예.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뭐 비례대표 발표 다 하고 나서 뭐 호남이 문제니 뭐 약간 뭐 모르는 사람이 있다더니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하나마나한 약간 예. 이야기처럼 들리고 핵심은 용산과 맞서지 마라. 뭐 용산 흔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봅니다. 지금 국민의 안팎에서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요. 이 어제 비례대표 공천 결과가 오후에 발표됐는데 자, 그럼 이거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을 한 건가? 그러니까 그쪽에 뭐 알려주고 의견도 받고 한 건가? 아니면 발표 직전에야 명당 정도를 알려준 상황인 건가? 뭐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 가지 설들이 나와요, 지금요. 말들이 많거든요. 워낙 이례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이런 가운데요. 어제 비례대표 공천 결과 이 발표를 놓고 호남 얘기가 좀 같이 나옵니다.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남 후보가 앞순위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너무 적게 포함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오늘 국민의힘 호남 후보들이요. 불만 제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저 플래카드 현수막 보이시죠? 비례공천 광주 배려 약속시켜라. 비례 홀대 이거 시정 안 하면 전원 후보 사퇴한다 우리가. 호남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렇게 반발해요. 그리고 권성동 의원은 국민과의 약속 지켜야 한다. 어느 정도 호남 배려 필요해. 그러니까 비례대표의 4분의 1 정도를 호남 배려를 한다. 이런 게 원칙이고 약속인데 왜 그게 안 돼 있습니까? 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호남 인사 배려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다시 살펴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신청한 분들 중에 그리고 지금 달리 후순위에 있는 분들 중에 고려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호남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대위에 또 박은식, 김경유나 또 한지아나 이런 호남 출신들의 유능한 사람들을 많이 기용했고요. 그리고 비례대표 명단도 보시면 저는 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짜는 건 아니니까 보고받은 거 봐서는 호남 출신의 인사들이 상당히 포함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례 명단이 호남 당원 당규 안 지켰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사 소환 놓고서 자,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나와 계신데요. 이거 호남 홀대 공천이라는 반응들이 특히 이제 호남 인사들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이 지적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광주나 호남에서 이 지역구로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사실 이정현 의원이나 몇몇 빼고 나면은 예. 전북도 정운천 의원 빼고 나면 거의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정치력의 보완들을 비례를 이제 예. 배려함으로써 했는데 근데 이번에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이 22번, 그다음에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이 24번, 지난번 총선에 미래통합당이 19번까지 배출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정당 득표를 더한다 보더라도 20번, 21번까지 보더라도 이분들은 지금 22, 24번이기 때문에 사실 당선 가능성으로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당선권 밖으로 보인다.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 전북도당위원장을 했던 그 조백숙 전 위원장, 그다음에 김가람 전 최고위원, 그다음에 그 민영삼 사회통합연구원장 이런 분들은 아예 포함도 안 됐어요. 후보 순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신청을 했다고 한다 알려졌는데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한동훈 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광주의 5.18 헌법 정신에 헌법 정문에 수록시키겠다. 그다음에 광주에서 우리 정말 인정받고 싶고 우리 정말 지지를 받고 싶어 전국 정당 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광주의 호남의 정치력을 중앙에다가 이관시켜주는 통로인데 예. 여기에 지금 당선권에 한 명도 배려가 안 됐다는 얘기는 당연히 문제가 나오죠. 더군다나 당원 당규에도 있는데. 그러면 혹시요 지금 8번인가요? 인유한 전 네네. 혁신위원이 8번 받았는데 인유한 전 위원장의 8번 배정은 호남 배려가 아닌가요, 그거? 호남 배려 보기보다는 전 혁신위원장 그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다양성의 문제로 예. 저는 이제 그걸 보는 게 맞지. 그분을 아마 한동훈 위원장은 그것 때문에 호남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지금 조정이 좀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한 분이 사퇴해서 자동 승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지금 장동혁 사무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일부 조정을 해서 후순위를 전략적으로 다시 상위 그럼 배치할 호남 건지를 인사를 약간 당선권 안으로 조정하는 그렇죠. 게 있을 수 있다. 22번, 23번을 최소한 20번 안대로 올려준다면 어. 그거는 조금 말하자면 지금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검토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게 좀 여러 갈래인데 그러니까 당정 갈등으로 비춰지는 모습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호남에 대한 배려, 그 비례대표 이 순번 정할 때 그게 이제 이 여당의 어떤 원칙처럼 갖고 있었는데 그게 지켜진 거 맞습니까라는 또 지적, 그거에 대한 반응 뭐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요. 지금 이 당정 갈등과 혹시 이 사안이 관련된 거 아닙니까라는 시각이 굉장히 짙게 나오고 있는데요.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어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죠. 부산에서. 이 상황이 뭔가 당정 갈등과 연관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있습니다. 지금요. 자, 오늘도 장해찬 전 청년 최고위원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잠시 떠났지만 국민의힘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도 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앞장서 싸워왔는데 총선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싸울 사람이 너무 보이지 않는다. 온실속 화초들로는 안 된다라는 고민 끝에 잡초인 제가 국회로 들어가서 국민의힘을 대표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기 위해 싸워야겠다라는 또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예. 제가 뭐 용산이 되었든 아니면은 당 지도부가 되었든 예. 어떤 분들 어떤 사람들과 뭐 개별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는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구절절 말씀드리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오롯이 저의 선택으로 주민들의 어떤 겸허한 선택을 구하겠다라는 말씀만 드려야겠네요. 혹시 용산과 무소속 출마가 해서 용산과 교감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뭐 그거 구줄절히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 되잖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참 여러 번 언급합니다. 지금 뭐 세 보니까 한 8번 정도 나왔다 그러죠. 그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는데 그런데요.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공천, 본인에 대한 공천 취소 결정이 나온 뒤에 본인의 SNS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한 사진을 삭제했다 그래요, 또.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사진을 지우고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은 여러 번 언급하면서 본인이 1호 참모라고 강조하는 거죠. 오늘 내용도 좀 볼까요? 오늘은 용산과 교감 구구절절 말하는 거 도리 아니다. 밝히는 거 온당치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박상현 교수님.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언급했어요. 어제도 오늘도 계속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라는 그런 취지로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거? 근데 이거를 뭐 용산과 교감을 했다라고 분석을 하는 건 너무 나간 주장인 것 같아요. 저라도 만약에 내가 장해찬 후보라면 당연히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텃밭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장해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든 트레이드 마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예요. 청년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제 그 후보가 되기 전이지만 어쨌든 수행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정치권에 제대로 된 이름을 알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탈락, 공천이 취소되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순간 선거를 치르고 당선이 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라고 하는 그 자체 팩트 맞잖아요. 이거를 갖다가 끊임없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지를 할 것은 거기다. 그렇죠. 아니 부산이라고 하는 그리고 뭐 부산 중에서도 사실 그 여권 후보가 당선이 가장 잘 되는 곳 중에 한 곳에 지금 공천을 받았다가 취소가 됐는데 사실 여기서 무소속으로 당선되려면 윤석열 대통령의 뒷배경을 내세우지 않고서는 당선되기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뒷배경도 만들어야 될 판에 굳이 있는 뒷배경을 숨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혹시 용산의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굳이
굳이 뭐 얘기할 건 없잖아요. 굳이 얘기할 거 없는 거죠. 어. 불리해지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이 마치 이제 어떤 유난 갈등의 한 사례인 것처럼 비추는 거는 본질이 아니다. 저는 이거는 격가지라고 봐요. 그리고 일종의 장해찬 후보로서는 뭐 자가 발전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본질은 유난 갈등의 본질은 앞서서 우리가 봤듯이 예. 용산의 인사권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 예. 그리고 용산에서 지금 공천권에 대해서 지금 문제를 삼고 있다는 점. 이게 본질의 핵심인 거지. 누구는 파생돼서 갑자기 돌연 좀 나온 그렇죠. 거다. 지금. 그쪽에서 나와서 나온 격가지의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최수영 전 네, 의원. 네. 그런데요.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어제도 그러지만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의 1호 참모임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소속 출마예요. 그렇죠. 여당 후보도 아닌 무소속 출마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1호 참모거든요. 이게 통상적이라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아니 왜 대통령을 끌어들입니까? 이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반박을 할 만해요. 근데 반응이 없네요. 근데 사실 또 장해찬 그 후보가 정확하게 대통령실 또 판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은 이른바 NCND 전략을 쓴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명시적으로 대통령실이 명시적으로 당신 우리랑 관계없다고 선언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것도 애매하다. 그것도 애매하죠. 왜냐하면 끌어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지금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장해찬 지금 후보가 내세우는 세 가지 명분이 이겁니다. 정말 내가 정말 대통령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 수용구 발전을 내가 이끌 적임자고, 두 번째가 내 윤 대통령의 참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부를 성공시켜야 될 내가 의무가 있고, 세 번째가 대하 투쟁에 선봉을 서 사람은 나밖에 더 있느냐. 지금 세 가지 논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본인은 잡초고 다른 후보들은 온실 속에 화초라고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그 세 가지 명분을 내세웠는데 저는 사실 뭐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가 이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정말 공천 취소하고 싶어 취소했겠습니까? 저는 다 이걸 인정하되 다만 지금 요즘에 정말 막말이라는 것이 변수 관리가 안 되고 특히나 시간이 제한되는 선거 기간에 돌출되는 거는 방어가 안 되니까 혹시 그런 게 나올까 봐 이른바 디지털 아카이브의 시대에서 그런 것이 소환될까 봐 그래서 걱정돼서 확장성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저는 어쨌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치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후보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정말 여당이 말하자면은 여당의 후보와 장해찬 후보가 동시에 몰락할 수 있는 그런 징후들이 나타난다면은 그걸 방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누가 누구로 단일화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권이 진짜 낙동강변에서 한 석이라도 이기려고 중진 재배치를 했는데 여기 텃밭에서 한 석을 잃는다? 이건 두 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아직도 20일의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갈등과 이런 지금 목소리들이 오가고 있지만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박찬 교수님은 이제 윤활 갈등까지 보기는 조금 무리하게 너무 해석하고 분석하는 거다로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전제를 좀 하고요.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장해찬 후보는 확실히 뭔가 의견이 다른 지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지금 이른바 복당 얘기입니다. 물론 너무 빠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당선이 되고 본인이 무소속으로 그러면 다시 당으로 들어간다 이런 건데 이거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입장이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복해서 이런 얘기 좀 강조했죠. 무소속 출마는 본인의 선택이지만요. 당선 후 복당하는 거 저는 절대 허용 안 합니다. 이걸 강조했죠. 그런데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아니 부득이하게 무소속으로 나갔다 살아 들어온 사람 복당 안 된 전례를 못 봤어요. 제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민심 얘기를 꺼내나요? 여기서요. 자, 관련 얘기 좀 들어보시죠. 공천되지 않은 분들이 탈당 무소속 출마한 경우에 우리 당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동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 입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역대 모든 총선에서 정치에서 부득이하게 무소속으로 나갔다가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복당이 안 된 전례가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다고 보고 있고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선호 전 장관?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무소속 출마 사례가 이게 일단 부득이한 상황으로 좀 보이십니까? 뭐 본인이 이제 뭐 문제 있다고 사퇴를 이제 당한 거죠. 공천 취소를 당했는데 그때 사실 사과도 많이 했는데 부득이한 경우다 뭐 이거를 뭐 조금 뭐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장해찬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 이야기 나왔지만 계속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국민의힘, 나는 사실상 국민의힘이다.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선거 전략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만약에 장해찬 그 후보가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할수록 당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아니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 국민의힘이 만약에 본인 그 국민의힘의 후보가 열심히 안 하거나 혹여나 뭐 당에 있는 당원들이나 아니면 의원들이 무소속 장해찬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이런 선거운동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 그냥 해당 행위거든요. 특히나 그리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상대당 아니면 타당의 선거운동을 아예 못합니다. 예. 공직선거법상. 그렇기 때문에 장해찬 후보가 계속 이런 전략을 쓸 수밖에 없지만 이런 전략을 쓰면 쓸수록 당과 약간 조금 멀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복당 얘기도 사실은 본인이 좀 당선돼야 되지만 지금 이제 이 수영구 지역구 자체를 조금 판세를 좀 분석을 해보면은 예. 절대적으로 국민의힘 여권한테 유리한 지역이거든요. 과거에 민주당 후보가 후보도 아예 못 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텃밭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장해찬 후보가 사실상 뭐 인지도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힘 힘의 표를 분산해서 나눠 가질성이 있어서 민주당이 뭐 어떻게 보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국민의힘 어부지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나도 잘 되는 지역에 또 인지도 있는 후보 장해찬 후보가 나갔기 때문에 국민의힘 표를 딱 갈라서 만약에 3자 구도가 된다면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뭐 의원돼서 복당하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여당이 발칵할 일이겠네요. 진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면. 김광삼 변호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나 장동혁 사무총장은 복당 그런 거 안 된다라고 지금 계속 선을 긋고 있는데 장해찬 후보는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전례를 못 봤다. 복당 안 된 전례가 없다. 일단 이제 선거 때마다요. 예. 항상 이제 무소속 출마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텃밭에서 자기의 자당의 후보가 출마를 하면 이제 표를 나누어 갔잖아요. 그러면 뭐 당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소속 복당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대부분 많이 이제 복당은 된 건 맞아요. 그런데 뭐 전례가 없다?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모르겠지만 예. 전례가 상당히 있죠. 특히 민주당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호 의원 있잖아요. 예. 그 남원에서 출마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사람은 결국 민주당 복당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이제 공천 받아가지고 출마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례가 없다는 건 맞지 않고요. 일단 본인이 계속 윤 대통령이 참모 1호 얘기를 하는데 예. 만약에 정말 참모 1호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성공적으로 대통령 마치기를 바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에 총선에서 이기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본인이 백의종군 해야죠. 그런데 백의종군 안 하면서 계속 자가 발전하면서 대통령과 교감이 있어서 마치 무소속 나가는 것처럼 예. 저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일단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장해찬 후보가 이 공천 취소가 굉장히 잘못된 게 아니에요. 계속 공천을 그대로 주고 총선을 치르면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 총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정도로 계속 공격을 받게 된다. 그렇죠. 본인의 과거의 잘못이 엄청나게 드러났잖아요. 본인도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통령실과 뭔가 교감이 있는 것처럼 하면서 저렇게 나가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국민의힘이라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도 있고 지지자도 있지만 그것이 없어진 상태에서 본인이 나가면 이건 허허 벌판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허 행정관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에 어떤 지지했던 사람들이 장해찬은 노골적으로 선거운동 할 수 없어요. 그건 해당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제가 볼 때는 당선되기 좀 쉽지 않은데 만에 하나 예. 거기가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장해찬 후보와 나눠를 먹어서 만약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안 되면 저것은 굉장히 이적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이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적 행위라는 표현보다 해당 행위가 아닐까요, 그렇죠. 혹시요? 그렇죠. 강하게 얘기하면 예. 이적 행위인데 그래서 끝까지 아마 해봤는데 지지도 안 나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중간에 중도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참 정치권이 예측 불허긴 하지만 참 여러 가지 예측 불허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재판 노쇼. 노쇼니까 안 나오는 거네요. 근데 또 재판 노쇼 때는
강제 소환일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강제 소환은요? 강제로 재판장에 앉힌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노쇼 하면은. 다음 준비된 목소리는 이재명 대표가 등장하는데요. 본인이 약간 재판받는 것에 대해서 약간 본인이 한탄하는 그런 분위기로 얘기 좀 해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죠. 오늘 사실 저는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됩니다. 1분 1초가 정말 천금 같고 여상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서 재판을 받고 다니는 현실이 서글프기도 하지만 재판을 받으면 몇 년 동안 고생하고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다 망가진다. 누군가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현실적 목표, 반드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일당을 하는 것입니다. 정치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 좀 더 욕심을 낸다면 민주당 자체로 151석을 하는 것입니다. 최대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 재판 관련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석을 해야 했습니다. 대장동 등과 관련된 재판이거든요. 근데 재판에 나가지 않고요. 대신에 강원도 수도권 지역 유세를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 화면 좀 보세요. 오늘 대장동 그리고 성남 FC 관련 재판인데요. 안 나갔어요. 불참한 겁니다. 불출석. 근데 원래는 사유서를 어젠가 냈다 그러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안 받아줬어요, 그걸. 근데 그냥 불허 상태에서 재판에 불출석입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합니다. 검찰이요. 아니, 피고인이 개인적인 정치 활동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거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 개인적인 정치 활동은 총선 관련 유세겠죠.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선거에 임하고 있다. 그리고 선거가 개인 문제 아니잖아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설전이 오갔습니다. 재판장, 판사를 앞에 두고서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설전은요.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과 재판부 사이에도 오갔습니다. 일단 여기는 뭐 결론적인 얘기인데요. 이거에 앞서서 재판 출석 문제에 대해서 아니 이거 좀 밀어주세요. 지금 선거인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재판부와 설전이 오간 겁니다. 신경전이라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기 끝에요. 이렇게 됐습니다. 선거인 내달 10일까지만 불출석 허용해달라. 근데 재판부 입장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재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대장동 등 관련 재판이 다음 주 화요일 또 잡혀 있거든요. 그러자 재판부가 그럽니다. 다음 기일인 26일도 이 대표 불출석하면요. 강제 소환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제 소환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일단 강제 소환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건지 그리고 이건 어떤 이번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에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거 좀 판단해 주시죠. 일반적으로요. 이제 피고인들은 반드시 이제 재판에 출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서 이제 건강에 너무 큰 문제가 있다랄지, 뭐 아니면 뭐 상을 당했다랄지 그런 경우는 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 변경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재판이 공동 피고인이 있다랄지 증인이 있으면 재판 기일 변경을 해주지 않아요. 보통 1, 2주 전에 하는데 혼자만 재판하는 경우는 간혹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연속해서 해주는 경우는 없어요. 몇 번까지는 한 번 정도는 해줍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뭐 이 재판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만 전에 단식했잖아요. 네. 그때 재판 못 나갔잖아요. 그때는 좀 연기된 셈이 됐어요. 그때는 피습당해가지고도 안 나갔잖아요. 근데 이제 또 선거를 이유로 해서 재판을 불출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판 자체가 갑자기 잡히는 게 아니고 한 달 전에 잡히거든요. 아니면 1, 2주 전에 잡히고. 그렇죠. 그러면 재판 일정이 딱 나와 있으면 본인의 어떤 선거 유세 자체를 사실은 그 재판에 맞춰서 피해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지난번 재판 때도 오전 재판인데 안 나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오후에 갔죠. 동작 쪽 가서 뭐 선거 유세하다가 또 오후에 또 재판 출석하고 그러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측면이 있고요. 이게 뭐 한 번 정도는 뭐 재판장들이 보통 양해를 해줍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경고를 하죠. 다음에 불출석하면
강제 구인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계속적으로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강제 소환인데 강제 소환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집니까?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 잡아오는 거고요. 아, 그럼 사람들이 갑니까? 일종 구속영장이죠. 사람들이 데리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다음 기회에 재판 출석하면 재판 출석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법정 구속을 또 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한 뭐 2번 정도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영장 발부를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구속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지금 유세 목적으로 계속 저렇게 안 나오다 보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금 그 재판 기일에는 다른 피고인들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증인 나와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만 안 나오니까 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재판부는 이 재판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재판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과 타임 스케줄에서 딱 잡아놨는데 저렇게 일방적으로 전날 불출석 사유서 내고는 재판 안 나오면 재판이 이제 파행이 되고 다른 재판에 영향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도 너무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제까지 제1야당 대표로서 특혜도 줬고 굉장히 많이 봐준 거죠. 근데 이제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뭐 강제 소환하겠다, 구인장 발부해서 잡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26일이죠. 그런데요, 이번 주에만 이재명 대표가 3차례의 재판 출석이 잡혀 있었어요. 어제는 재판에 출석했고요. 오늘은 불출석이고요. 그리고 오는 금요일 22일에도 재판이 있어요. 각각 다른 건들의 재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가 22일도 불출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요. 정치권에서. 근데 박상현 교수님. 근데 오늘 재판은 사실은 사유서를 냈지만 재판부가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불허를 한 거예요. 근데 불허한 상태에서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그냥 참석 안 하고 다른데 선고 유세를 간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저는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지금 재판에 이제 불출석하게 된 이재명 대표나 또 거기에 대해서 강제 소환 경고를 하는 재판부나 뭐 둘 다 이해가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재판을 크게 보면 2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는 사건별로 다르지만 사법부에 의한 재판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모든 사법부의 재판에 있었던 검찰 기소라고 하는 게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나는 정치적인 재판을 받겠다라고 총선에서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뭐 따지고 보면 그렇다 지금 그렇죠. 이게. 이 정치적 재판과 사법부의 재판이라고 하는 2개의 재판을 이재명 대표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총선의 판세가 지금 우리가 뭐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최근 1, 2주 사이에 급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치라고 하는 건 기세 싸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본인의 선거구를 위해서라면 뭐 그거는 좀 논란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그 소위 승패 그리고 이 선거의 판세가 바뀌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가 모든 재판을 거부하거나 불출석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일부 재판은 또 나가고 있고 또 일부 재판은 이것 때문에 4월 10일 이후로 연기된 재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뭐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에서 요청을 한 거다. 다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이러는데 마치 이게 전례가 남는다. 그렇죠. 이게. 부산에서 그 헬기 타고 서울 왔듯이 나도 연기해 주세요. 그렇죠. 그럼 일반화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재판부 입장에서는 뭐 강제 소환 경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좀 그런 측면에서 뭐 양쪽 다 뭐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내용들 들어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원장 박범계입니다. 이 시간까지 기다려주신 후보자 및 대리인들과 언론인들께 감사드립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엄정하게 경선 관리를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발표는 오늘 진행된 전략선거구 한 곳 지역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입니다.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저와 해당 선거구 후보자 혹은 대리인들의 입회하에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요. 민주당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로그인 한 후 먼저 서울 강북구 을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먼저 집계를 했습니다. 강북구 을 권리당원의 투표율은 53.18%입니다. 그 다음으로 전국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공개를 했습니다. 전체 당원의 26.31%가 투표를 했습니다. 26.31%는 전략 청년 경선 지역이었던 서대문 갑의 24.65%보다 높은 투표율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구 을 1등 후보자는 조수진 후보입니다. 이상으로 전략선거구 한 곳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했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전략선거구는 재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주제가요, 지금 다음번 주제로 잡혀 있는데 이거 좀 당겨서 이 주제 좀 가야겠습니다, 지금요. 이게 서울 강북 을 여긴 경선을 한 번 더 한 거죠. 앞선 경선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그리고 현역 의원인 박용진 의원이 결선까지 가면서 격돌했죠. 근데 정봉주 전 의원이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봉주 전의 과거의 논란이 문제가 되면서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 서울 강북을이 전략 선거구로 지정이 되면서 경선을 한 번 더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후보는 박용진 의원과 지금 화면에 나오죠. 조수진 변호사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조수진 변호사가 최종 1등으로 공천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죠. 발표했을 때 이제 재심은 없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요거요. 최수영 전 의원. 예상하셨습니까, 이 결과? 예상을 100번 하고도 남았죠. 그럼 그 100번 한 근거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니, 강북을 선거 후보자 뽑는데 왜 전국 권리당원 70% 동원합니까? 지금 설명해 보면은 박범계 위원장이 설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북을의 권리당원 집계해서 투표율 얘기, 그다음에 예. 전국의 권리당원 집계해서 투표율 얘기를 각각 했거든요. 각각 했죠. 자, 그래서 전국 권리가 성북구 의뢰만 하든가 아니면 과거대로 여론조사 50, 그다음에 당원 투표 50 하면 될 일을 굳이 여기만 서대문 갑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그 박용진 의원에 대해서 1차 허들을 높인 거고, 두 번째, 박용진 의원은 1, 2차 지난번 경선과 똑같이 3차 경선에서도 똑같이 30% 감산합니다. 그리고 조수진 후보는 여성의 신인 가산점 25% 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기려면은 박용진 후보가 65%를 득표해야 이깁니다. 잠깐만요. 지금 숫자가 나와서 복잡한데 일단 전국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는데 그 투표의 가치의 비중은 70%. 70%. 강북 의뢰 권리당원들 참여하는데 거기의 비중은 30%를 합해도 100%죠. 100%인데 여기에서 박용진 의원은 일단 감점을 30% 받고 출발하고 일단 본인이 받는 득표율이 나오는데 일단 거기에 30% 삭감. 까야죠. 삭감하고 그다음에 조수진 의원은 받지 못해 또 25%를 조수진 변호사는 얻습니다. 20%를 가산. 결과적으로 차이는 55%가 나는 겁니까?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65를 넘겨야 이기는 구조입니다. 그래야 그걸 다 감안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 자, 이건 제가 말씀드리면 100m를 뛰는데 모래주머니를 달고 사람 써 있고 한 사람은 맨발로 50m 나가서 뛰는 겁니다. 우사인 볼트도 이거 못 이깁니다. 박용진 후보가 아무리 날고기는 우사인 볼트급의 선수라 하더라도 이건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예상이 됐던 거고 뭐 저뿐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을 겁니다. 이로써 민주당의 이제 드디어 비명 행사는 박용진으로 시작해서 박용진으로 끝났습니다. 이 대장정의 서사가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이 심판할 일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이 상관에서 뉴스와이드가 준비한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부터 들어보겠는데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박용진 의원이 오늘 본인에 대해서 좀 얘기한 게 있고요. 그리고 조수진 후보 공천이 됐어요. 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죠. 왜 서울 강북을의 후보로 뽑아달라고 하는 호소를 전주에 가서 하고 광주에 가서 제가 해야 합니까? 거기 유권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해도 너무한 경선에 보다 너무한 규칙으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바보같이 경선에 응모하겠다, 바보가 되겠다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바보도 종류가 있잖아요. 네. A급, B급, C급이 있잖아요. 네. 이왕에 바보가 되실 거면 이 더 큰 내일을 보시고 본인이 미랄이 돼서 썩어 없어지는 생각으로 헌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바보가 좀 돼주셔서 미랄이 돼주셔서 총선에 좀 밑거름으로 여성정 위원장과 지금 오늘 공청이 됐어 1등이 됐으니까 조수진 후보라고 하겠습니다. 박용진을 향해서 썩어라, 미랄이 되라. 그러니까 본인하고 경쟁자잖아요. 근데 경쟁을 앞둔 상에서 뭐 사퇴해서 스스로 썩어라까지 얘기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저도 이제 저 장면을 보고 예. 박용진 의원이 참 마음이 아프겠다. 박용진은 사실 저 얘기에 대해서 조금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네. 라는 취지의 반응도 있었어요. 굳이 뭐 조롱할 필요가 있냐, 뭐 이렇게 좀 이제 피드백을 조금 해주셨는데요. 예. 저는 뭐 조수진 후보가 어쨌든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상대방 뭐 비판도 할 수 있고 네거티브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뭐 국면에서 뭐 본인은 가점 받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1차전, 2차전 또 3차 경선에서조차 이제 감점, 뭐 감산을 받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약간 이런 좀 아쉬움이 좀 남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박용진 의원이 개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유별나게 뭐 비명이라거나 뭐 약간 이런 느낌은 안 들거든요. 박용진 의원은 그냥 보통 그냥 항상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그냥 비주류 역할 어떻게 보면 사실 그때도 쓴소리도 하고요. 예. 그래서 예. 뭐 그때도 조금박해라고 이름도 불리고 약간 레드팀 역할을 조금 하셨던 분인데 예. 이분 뭐 박용진 의원의 이 목소리까지 박용진 의원의 박용진 의원이 가지고 있는 저 칼라까지도 민주당에서 안 보여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어찌됐든 박용진 의원이 뭐 55% 쉽게 말하면은 55%의 페널티를 안고서 본인이 이제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고 뭐 결과는 어쨌든 조수진 후보의 뭐 승리로 나왔기 때문에 예. 박용진 의원의 뭐 지금까지 한 뭔가 행동을 보면은 뭐 어찌됐든 백의종군하고 선당 우사할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박용진 의원도 이 과정을 거치면서 예. 뭐 본인만의 약간 약간 내러티브가 생겼거든요. 서사가 생겼다. 네. 박용진 이게 뭐 이기진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아까 박용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바보 민주당에서 또 바보가 갖는 또 함의도 있기 때문에 바보 정치인 바보 박용진이라는 뭐 이런 이제 뭐 닉네임도 가져가게 되고 뭐 이걸 발판으로 더 큰 뭐 정치인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예상컨대요. 뭐 지금 기사들이 막 작성이 되고 신문이나 방송들도 기사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1등 가서울 강북을 조수진 1등 박용진 결국 탈락. 이런 표현 쓰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왜냐면 여러 차례 지금 경선을 거치고 있어요. 여성정 의원과 짧게 그냥 뭐 답변만 해주면 좋겠는데 조수진 변호사가 1등이 될 걸 혹시 전망하셨습니까? 조수진 변호사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길 수밖에 없다라고 전망을 하셨어요? 경선 룰을 가지고 있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냥 전국 당원 선거한 거잖아요. 네. 다음 준비된 화면이 그림이 좀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이 어제는 호남, 오늘은 이 영남에 있는 이제 봉하마을을 다녀왔어요. 그 화면 좀 보겠습니다. 어제는 광주 그리고 전북 지역도 갔거든요. 왜냐하면 호남 권리당원들께서 박용진을 지켜주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의 권리당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선거였잖아요. 지금요 이 경선이. 그렇다 보니까 어제는 호남 지역을 다녔어요. 그리고 오늘은 봉하마을도 방문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런 가운데요. 오늘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 지금 민주당의 선대위원장 맡고 계시잖아요. 공동선대위원장. 근데 약간 묘한 얘기를 좀 꺼내놉니다.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의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합니다. 들어보시죠. 차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랬다고 그러네요. 그 회의에서. 제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어려운 룰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어떤 당을 위해서 자기가 이 경선에 끝까지 참여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면 난 박용진 의원이 정말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장한 교수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차점자인 박용진 의원한테 줄 수도 있는 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러면은 당대표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른 지도부인 최고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이거 무슨 상황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글쎄요, 뭐 이 발언의 내용이 아주 예. 일부만 지금 전달이 됐기 때문에 뭐 발언 내용만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는
뭐 속으로는 또는 뭐 공개적으로도 예. 박용진 그냥 공천 주면 어때? 차점자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건데. 이런 의견을 표명을 했었다. 뭐 이렇게 들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차점자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전략공간에서 예. 바로 입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달랐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보면은 과연 이게 지나가는 말로 한 건지 예. 또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재명 대표의 본뜻은 이런 생각인데 주변에서 너무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의 뜻을 갖다 넘겨짚고 경쟁자 제거에 나서는 거 아니냐 이거를 갖다가 우회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꺼낸 건지 뭔가 좀 상황을 조금 너무 격화될 걸 걱정해서 한 말인지 뭐 그렇죠.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을 한 거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도 혹시 오늘 방금 결과 나왔지만 결과 나오기 전에 박용진 의원이 공천에서 1등하기는 어렵다 이 판단을 하면서 한 말일까요? 그러면은 저는 뭐 민주당 많은 지지층 뭐 다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지지층 중에 일부는 박용진 의원의 이 공천 탈락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지층이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국혁신당에 비례해서 지지도가 올라가는 하나의 또 배경이기도 하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거는 뭐 민주당 내부의 분명한 하나의 목소리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뭐 그런 측면에서 분명하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 두 개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그런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속보, 영상 속보가 들어왔잖아요. 그것부터 해서 지금 속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혹시 뉴스와이드를 지금 처음부터 안 보시고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금 뭐가 나온 거지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서울 강북을 관심을 많이 받았잖아요. 지금 현역 의원이 박용진 의원인데 지금 조수진 변호사와 뭐 여러 차례 우여곡절 끝에 오늘 경선 결과 나온 날인데 박용진 의원이 탈락하고 조수진 변호사가 1등을 차지했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속보로. 경선 결과. 오늘 영상으로 발표가 됐고요. 지금 속보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박용진 의원이 아무래도 입장을 좀 낼 것 같기도 해요. 꼭 나오면 기다려봤다 속보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김광삼 변호사. 김부겸 전 총리, 김부겸 지금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저 얘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얘기, 이거 무슨 뜻으로 들으셨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지 않아요. 그러면 김부겸 전 총리는 왜 그런 얘기를 아니 그냥 한번 던지는 거죠. 아니 박용진 그 이재명 대표 특유한 스타일 있잖아요. 아니 박용진 대표 뭐 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 당연히 지도부가 반대할 거라는 거 알고 있죠. 왜냐하면 박용진 의원을 줄 생각이 있었으면 저렇게 정봉주 전 의원하고 할 때도 그렇게 짜지 않죠. 하위 10% 주고 더군다나 뭐 그렇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뭐 다시 경선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딘가 공정한 룰을 던져줘야죠.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뭐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1%를 남겨줘야 하는데 저건 1%를 남겨주지 않았어요. 어제 언론 보도 보니까 뭐 박용진 의원을 2번 주겠다고 하는데 저는 3번 주겠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는 30% 감산으로 죽이고 두 번째는 조수진 후보에 대해서 25% 가산을 줘서 죽이고 세 번째는 이제 뭐 강북을 선거하는데 왜 권리당으로 다 동원해가지고 투표를 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확인 사살한 거예요.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박용진 의원이 살아날 걸 대비해서 권리당원 투표로 딱. 그리고 지금 자막 나가잖아요. 전략선거고 재심 없다고 강조해서. 근데 네 번째 죽이는 거죠. 이제 재심 없다고 네 번째 죽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막에 경선 승리 조수진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 문구는 불공정한 거죠. 아니 조수진 의원한테는 탱크를 주고요. 박용진 의원한테는 새총을 주면서 서로 싸워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탱크가 승리했다고 그게 승리가 되는 겁니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게 시스템 공천처럼 유장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지금 민주당 공천이 막판이잖아요. 뭐 몇 안 남아서 이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건데 유시민 작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모습이 최근 며칠에 좀 보였죠. 일단 관련 모습과 목소리가 있어요. 그것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치인 양문석을 안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너는 공직자가 될 자격이 없어. 이제 진입장벽으로 그걸 쓰는 거는 그거는 노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저는 봐요. 아니 돌아가시고 안 계신 노무현 대통령 애달캐달 하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한테나 좀 잘하라고요.
제가 사실은 유시민 장관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예. 너무 고민돼서. 왜냐하면 그게 밤 12시까지가 마감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몇 시간 안에 결정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굉장히 좀 힘을 북돋워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힘을 많이 받아서 결심을 한 건 사실입니다. 조수진 후보랑 같이 알릴레오 방송하셨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그 방송에서 그 조수진 후보는 배지를 그냥 주었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다고 보도를 봤어요. 아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이번 경선 구조가 박용진에게 극도로 불리한 선거인지를.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이사장이 최근에 양문석 후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아니 안 계신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애달파지 말고 살아있는 당대표 이재명 대표한테 잘해라. 이재명 대표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조수진 변호사가 경선 참여, 그러니까 지금 강북을 오늘 나온 결과예요. 여기 경선 참여 고민했는데 용기를 줬다. 유시민 작가가. 최수영 전 의원? 그러면은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등장을 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전 이사장은 사실 누가 뭐래도 사실 노무현의 호위무사로 다 우리가 인정하던 사람 아닙니까? 이른바 그 정말 2000년 초반을 흔들었던 난닝과 백바지 논쟁에서 열린우리당의 정말 기수로서 민주당이 구주리와 붙으면서 노무현의 호위무사라는 소리 들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제 이재명의 호위무사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그게 왜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십시오. 아마 양문석 사태를 본 노무현 대통령은 그냥 허허 웃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돌아가신 분이 말이 있습니까? 왜 돌아가신 분을 저렇게 소화하는지 모르겠는데 살아있는 돌아가신 분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잘하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그 라디오 진행 파트너였던 조수진 변호사가 결국 저게 공천 신청하는 과정에서부터 저는 지금 그 경선 승리하는 과정까지 유시민 전 장관의 후원과 어떤 말하자면 뒷배경이 없이 좀 설명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제가 이건 방송에서 영리해서 추론이지만 저는 저 아무도 지명도도 없는 정치 신인이 이렇게 특혜받은 룰로서 경선을 승리한다? 그러니까 저거는 뭐 박용진 후보가 얘기했듯이 주었다는 표현이 저는 더 오히려 저는 적절할 거라고 봐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이 왜 저 변절이 있을까? 저는 시류에 저는 부합하는 행위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 유시민 전 장관은 사실은 노무현의 이제 호위무사라는 말을 내려놓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로서 앞으로 남은 정치 역정을 보여주실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노무현 지지자들의 이른바 친노들의 많은 또 분노도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어떤 의사나 의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좀 추측이잖아요. 다 너무 넘겨지는 몰라요. 것 아직 같고요. 모르는데 최근에 이제 목소리 좀 냈어요. 뭐 관련해서 지금. 최근에 민주당의 분위기는 어쨌든 뭐 공천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분명하게 그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저는 유시민 전 이사장이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주는 얘기를 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싶은데, 근데 다만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뭐 죽은 노무현 전 대통령보다는 지금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이 저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이재명 대표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양문석 후보가 좀 저는 자진 사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비례가 굉장히 민주당이 위험해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더 높게 나오는 비례투표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비례에서도 조국혁신당보다 압도적인 승리를 해야 돼요. 그러려면 지금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 자진 사퇴를 시키는 게 좀 맞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는 동안 박용진 의원의 반응이 바로 나왔네요. 지금 이 강북을 경선과 본인도 패배를 했잖아요. 박용진 의원의 입장인데요. 나 몰래 트루먼 쇼 찍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 그렇다면 이건 약간 뭐 비현실적이다 이런 말일까요? 다음 하나 더 보죠. 또 있습니다. 영화 같은 반전 없는 결과다. 패배 뻔해서 다른 감정은 안 든다. 그러니까 본인도 예측하고 있었다. 뭐 뻔한 내용이었는데 뻔하게 나왔다. 반전 없다. 트루먼 쇼 같다.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속보가 많이 들어왔네요. 영상 속보부터 시작해서 계속 뉴스가 좀 들어와서 전해드렸고요. 다음은요. 선거가 진행 중이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후보들 간에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인저 후보들 간에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멀리 떨어졌지만 또 이렇게 방문 유세를 갔다가 만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우선 첫 번째 영상인데요. 여기에는요. 이재명 대표와 조정훈 후보, 국민의힘 후보죠. 지금 마포 쪽에서 출마하고 있죠. 등장합니다. 보시죠. 사람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것이지. 당신 공부 좀 했다며. 국민의힘 맛이 어때? 조정훈 씨, 국민의힘 맛이 어때? 저쪽에서 조정훈이 마주치려고 대기하고 있어요. 배신의 정치. 저쪽 당에는 배신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당에서도 간 사람 많잖아요. 이쪽으로 나가. 배반하지 않는 정치인들을 국민을 위해 꿋꿋하게 한 길로 걸어온 정치 집단을 선택해 주십시오. 갑자기 배반부 배신.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원래는 국민의힘이 아니었다가 이제 입당을 해서 출마한 상황인데 그 상황인가요? 뭐 이재용 대표 결국 못 만났다 그러네요. 다음 준비된 영상은 좀 며칠 지났는데 여기서는 만나요. 만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응원하고 싶죠? 오늘 저 응원하러 우리 앉아주세요. 네, 앉아주세요. 선전을 기원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의의 경쟁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클린 저기라 선거하자. 비방하지 말고 허위사실 유포하지 말고. 보기 좋은 선거 되겠습니다. 만났는데요. 이재명 나가자.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이쪽으로.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속 정당이 다른 후보들끼리 만나면 이게 어색할까요? 아니면 또 반가운 경우도 있을까요? 뭐 인간관계가 다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목 보겠습니다. 숫자가 나옵니다. 10에서 12, 15로. 의석 숫자가 자꾸 늘어나네요. 목표를 높이는 이유. 이 제목을 보니까 이게 조국혁신당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목표치를 높이고 있어요. 일단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지난 5일에 이 조국혁신당 관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망에 대해서. 근데 지난 5일에는 우리 당의 총선 목표는 10석 정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하루가 지나요. 갑자기 12를 얘기하면서 12척의 배를 좀 주십시오. 뭐 될 것 같은데요, 분위기. 오늘은요. 최대 15석을 외쳤습니다. 물론 범위가 있어요. 12에서 15이지만 최대 15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가 있는데 이 내용 좀 들어보시죠. 최종적으로 득표율 25%에서 30%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5%면은 약 12석 정도, 12, 3석에서 14, 5석 정도, 이 정도가 우리 조국혁신당의 현실적인 목표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선호 전 행정관, 득표율도 뭐 최대 한 30. 지금 30이면 이거는 거의 거대 정당 수준으로 가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고 최대 15석까지 목표가 자꾸 올라가요. 이거 배경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론조사 수치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여론조사 상에서도 어떤 조사에서는 민주당을 앞서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수치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향 조정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 국민의 좀 지지뿐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이 다시 부각되면서 민주당보다도 더 정권 심판을 잘할 것 같은 당으로 약간 일부 보여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아까 다른 주제하실 때 패널분 한 분 중에 잠깐 언급하신 대목이 있는데 일부 조사에서는 비례정당 투표 의향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온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민주당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럼?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저는 처음부터 이제 예측을 한 게 앞으로 선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 나오고 있어요, 저런 결과들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이제 나오는 결과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견제구를 날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벌써부터도 이제 지민 비조 이런 말 쓰지 말자, 몰빵하자 이런 게 지지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박지원 후보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이런 거 수락하겠다 약간 이렇게 이제 방송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그거 가지고 정청래 최고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해당 행위 아니냐 또 이런 겁니까? 약간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하려면은 더불어민주연합 명예당원을 해야지 조국혁신당 해서 되겠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역구에서도 성적이 잘 나와야 되지만 비례투표에서도 성적이 잘 나와야 이재명 체제가 계속 이제 좀 안전하게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견제구는 계속해서 이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최수영 전 의원. 일단 말씀하기 전에 조국 대표가 조국혁신당의 최근에 약간 지지율 높은 거를 자체 분석을 좀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단 한 번도 민주당을 찍은 적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조국혁신당 찍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럼 민주당은 하니까 이분들의 TK에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신당으로 오시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국 대표께서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민주당이 싫어서 조국혁신당을 지지한다? 조국 대표께서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싶습니다. 오보 아닐까 생각하고 혹시 잘못 표현했거나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마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수영 전 의원.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인기가 맡은 게 민주당이 싫어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약간 갸우뚱한다는 반응인데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 자기 부정하잖아요. 아이 그럴 리 없어요. 그런 말 했는데. 지금 그런 말 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조국 혁신당에는 세 가지의 얼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계승자로서의 얼굴이 있고 이재명의 대안으로서의 얼굴이 있고 반윤석열의 선봉으로서의 얼굴이 있어요. 이게 세 가지가 조합돼서 지금 이게 조국 혁신당을 받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대안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싫어서 이재명이 싫어서 차라리 조국을 지지하겠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민비조. 그러니까 즉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고 비례대표 조국 찍어라. 이걸 지금 조국혁신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꾸라. 그 얘기는 뭐냐.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보완제가 아니고 우리가 대체제다. 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음은요. 좀 또 다른 신당의 대표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지금 이 경기 화성 지역에 출마했잖아요. 근데 그곳에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있어요. 후보 지지율 조사.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박상현 교수님 저걸 좀 봐주세요. 경기 화성을 후보 지지도.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가 공영 후보가 46% 많이 앞서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3.1 그리고 국민의힘 한정민 후보가 20.1인데 23.1 박상한 교수님 보시기에 생각보다 많이 나온 겁니까? 적게 나온 겁니까 이거? 딱 예상한 만큼 나왔죠. 예상대로 나왔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정민 국민의힘 후보가 인지도나 이게 너무 낮아요. 그리고 이제 막 후보가 돼서 거기 지역에 이제 운동을 시작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면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근데 공정훈 후보의 46% 저거는 민주당이 경기도 특히 젊은 층이 사는 이준석 대표의 2배네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지층을 다 가져온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동탄에 갇혔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장점은 뭐니 해도 여론전이에요. 공중전에 능합니다. 공중전인데 지금은 동탄이라고 하는 우물에 딱 갇혀가지고 본인의 장점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손발 본인이 다 자르고 지금 동탄에 들어간 거예요. 전국에 다녀야 되는데. 전국에 다니면서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비판하고 이재명 대표 비판해야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지금 동탄 안에서 지역 개발 공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갇히는 바람에 지금 이제 전국적으로 소위 말해서 지금 이제 개혁신당의 지지율과 함께 동탄에 같이 갇혀버렸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스스로 우물에 빠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23.1이라는 여론조사 결과 나와서 전해드렸고요.